여러분 반갑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지도를 그리는 남자, 머니경제학 김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바로 이란의 이야기예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은 이란의 시위를 보며 인권과 히잡, 그리고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이 힘든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이유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 김 씨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머릿속에 박아두고 시작합시다. 3,500%. 2018년 이후 이란의 리알화 가치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통장에 넣어둔 1억 원이 단 5년 만에 280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 값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내 전 재산의 97%가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치나 외교 제재가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성량이라면 그 이전에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폭발 직전에 가스를 가득 채운 건 바로 이란 내부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였거든요. 히잡 한 장이 정권을 흔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사실 그 히잡보다 비싸진 달걀 값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든 안 하든 이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뻔한 정치 싸움 이야기는 잠시 내려두고 오직 돈과 숫자,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이 사태를 뜯어보겠습니다. 석유 부국 이란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죠. 많은 분이 미국이 돈줄을 막았으니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외부 압력 이전에 내부 붕괴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자원의 저주와 네덜란드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땅만 파면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라면 전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병이라고 불러요. 1950년대에 네덜란드가 거대한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나라 경제가 오히려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란이 딱 그 꼴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요, 일시적으로 이란 화폐의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화폐 가치가 오르면 수입품은 싸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란에서 힘들게 농사짓고 공장 돌려서 물건을 만들까요? 아니죠. 그냥 값싼 외국 물건을 사다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결국 이란의 제조업과 농업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정치적인 제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란은 이미 스스로 석유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만 의존하는 외발자전거 같은 경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발을 한 번만 걸어도, 즉 제재 같은 외부 압력이 조금만 들어와도 자립할 힘이 없어서 바로 고꾸라지거든요. 제재는 그저 이란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낸 계기였을 뿐 근본적인 병은 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주목해야 해요. 이란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나라에는 석유 파는 일 말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공학 박사가 택시를 운전하고 경제학 전공자가 길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게 지금 이란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장 오늘 점심빵 하나를 걱정해야 하는가? 라는 경제적 박탈감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위에 참여해서 감옥에 갈 기회비용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을 기대 손실이 더 커진 상태인 거죠. 이제 이란 사람들에게 시위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생존 투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도 석유 판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경제에는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바로 보니아드라고 불리는 종교 재단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 통제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보고하는 거대 독점 기업 집단입니다. 이란 경제의 무려 80%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시장 경제가 작동해야 할 자리에 종교라는 이름의 거대 독점 자본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생필품 수입권과 유통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물가는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서민들은 달걀 하나를 살 때도 사실상 이들에게 종교적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죠. 정치는 명분일 뿐 그 이면에는 이 거대한 독점 자본을 지키려는 기득권과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코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비참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중산층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축은 바보 같은 짓이 되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 이제 이란 경제의 심장부를 넘어 그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공포의 식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란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이란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퇴근길에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5천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 후라이를 해주려고 보니 계란이 떨어져서 다시 마트에 갔더니 주인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10,000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2배가 된 거죠. 에이, 김씨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배, 수백 배 폭락했습니다.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괴리는 안드로메다만큼 벌어졌죠. 이란 사람들은 이제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방에 돈다발을 싸 들고 다녀야 계란 한 판, 빵 몇 조각을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인 비극이 발생합니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쓰레기가 되면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행위를 멈춥니다. 오늘 내가 번 돈을 오늘 당장 물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치솟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진짜 화가 나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계란값 하나 조절 못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보니아드라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란에는 종교재단의 이름을 한 거대 독점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감시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들이 국가 전체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란을 예로 들어볼까요?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를 수입하는 권한, 계란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망, 심지어 대형 마트까지 이 보니아드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서민들은 계란 한 판을 사면서 배고픔에 울고 있는데 이 독점 기업들은 그 눈물 젖은 돈을 싹쓸이해서 최고 지도층의 통치 자금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란 경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정치는 히잡을 말하지만 경제는 독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산층의 붕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란이 딱 그 상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란의 도시 중산층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교육열도 높은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이들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도 가족들이 일주일 먹을 식비조차 안 됩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자기 차를 끌고 나가 일한판 우버인 스냅 기사로 밤새 길 위를 누비고 어머니는 집안의 폐물을 하나씩 내다 팝니다. 그런데도 내일 아침 계란값이 또 오를까봐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1년, 2년 지속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공포는 어느덧 분노로 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라에 석유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아이는 계란 하나를 마음 편히 못 먹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시위는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계산이 안 서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자산의 가치를 훔쳐가는 이 기형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석유라도 있지. 우리 같은 나라에서 물가가 저렇게 오르면 정말 끝장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과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국가가 특정 자원이나 특정 집단의 경제 권력을 몰아줬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이란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오직 한 가지 바구니에만 담겨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 이란의 그 공포의 식탁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 붕괴가 불러온 더 무서운 폭탄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바로 갈 곳 잃은 젊은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미래라고 불리는 그 똑똑한 청년들이 왜 총칼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되었는지 그 인구학적이고 경제학적인 시한폭탄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땅, 석유, 금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라는 인적 자본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이 귀중한 자산들이 국가의 축복이 아니라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정말 독특합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직후에 베이비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입니다. 아주 젊고 역동적인 나라죠. 심지어 이란은 교육열도 엄청납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똑똑한 청년들이 일할 공간이 이란 경제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시위에 나간다고 하면 잃을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나갔다가 잡혀가면 직장은 어떡하지? 내 커리어는, 우리 가족 생계는, 이런 고민이 시위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청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40%를 넘나듭니다. 졸업장을 따도 갈 곳이 없고 취업을 해도 월급이 아까 말한 그 10,000원짜리 계란 한 판을 사기에도 벅찬 수준이에요. 즉 이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사실상 제로 예건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반면 시위에 참여해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오는 청년들의 선택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사실 아주 처절하고도 논리적인 경제적 선택인 셈입니다. 그럼 왜 이 똑똑한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니아드와 독점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생기고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덩치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경제의 80%를 종교재단과 혁명수비대가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란의 똑똑한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막힌 IT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업 우리 재단이랑 같이 하지? 아니면 문 닫든가. 이런 환경에서 누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업을 키우겠습니까? 결국 이란의 천재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나라를 떠나거나 거리로 나가거나. 실제로 이란은 매년 수만 명의 고학력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탈출하는 두뇌 유출 1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나라를 먹여 살릴 엔진들이 매일같이 밖으로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청년들은 분노를 쌓으며 거리에 투사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붕괴 현상이죠. 이란의 젊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종교적 가르침이나 정치적 명분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SNS를 통해 다른 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저들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연애하며 살 수 없는가? 라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총칼 앞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머니경제학 김씨가 보는 이란 사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석유라는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기득권이 청년들이라는 인적 자본의 앞길을 막아버린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건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고인물이 흐름을 막고 젊은 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은 반드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 정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폭발 직전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경제적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죠. 바로 보조금과 제재 경제학의 함정입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민심을 잡으려 할 때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더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서방의 제재가 왜 오히려 이란 지배층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역설을 낳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 폭발 직전에 민심을 잠재우려고 마지막 경제적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나라가 망해갈수록 오히려 수익률 500%를 찍으며 배를 불리는 유령들의 정체. 그 기막힌 밀수 경제학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이란 지배층이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제재라는 방벽은 누군가에겐 거대한 돈 복사 기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밀수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죠. 이때 그 물건을 들여올 통행증을 가진 혁명수비대 계열 기업들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경제 제재라는 건 일종의 거대한 방벽입니다. 물건이 못 들어오게 막고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방벽에는 반드시 틈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란의 집권 세력과 그들의 핵심 무력 집단인 혁명수비대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숫자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수입이 막히면 시장에는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가격은 폭등하죠. 이때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유령 기업들이 비공식 루트, 즉 밀수를 통해 물건을 들여옵니다. 일반 상인들은 제재 때문에 달러 결제가 안 돼서 물건을 못 가져오는데 이들은 국가 자금과 무력을 동원해서 물건을 쓸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암시장에서 얼마에 파느냐? 정상 가격의 최소 5배에서 10배, 즉 수익률로 따지면 500%에서 1000%라는 경이로운 폭리를 취합니다. 이란의 지하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숫자를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세계은행과 IMF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란의 암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무려 35%를 넘어섭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추적도 안 되는 검은 돈의 영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검은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제재의 대상이어야 할 지배층의 주머니로 꽂힙니다. 서민들은 제재 때문에 계란 한 알에 벌벌 떨며 굶주리고 있는데 그 제재를 방패 삼아 지배층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이 잔인한 경제학, 이것이 바로 이란이 굴러가는 진짜 엔진입니다. 정부가 이 불만을 잠재우려고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보조금 정책의 숫자를 뜯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때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기름값 깎아주는 데 썼어요. 그런데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2019년에 기름값을 갑자기 50% 올렸을 때 이란 전역에서 유혈 시위가 일어났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빵과 기름이라는 마지막 생존 줄타기마저 숫자로 끊어버리니까 시민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란 시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몸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전쟁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머니경제학 김씨와 함께 이란이라는 나라의 비밀 장부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3,500%의 통화 가치 폭락, 국가 GDP의 80%를 장악한 무세금, 독점 기업, 보니아드, 그리고 영원에 수렴하는 청년들의 기회비용, 이 차가운 숫자들을 다 합치면 나오는 답은 단 하나, 필연적인 폭발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란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자산은, 그리고 당신이 속한 시스템은 안전한가? 국가가 경제적 투명성을 잃고 특정 집단이 부를 독점하며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파괴할 때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란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란 시위의 뇌관은 히잡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 가치를 97% 증발시킨 통화 붕괴에 있다. 둘째, 국가 경제의 80%를 독점한 지배층은 제재와 암시장을 이용해 500%의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고열을 짜내고 있다. 셋째, 미래가 거세된 청년들에게 시위는 기회비용 영원의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투자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란을 보며 단순히 남의 나라 참 안 됐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독점은 없는지, 우리 세대의 기회는 공정하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의 가치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오늘 머니경제학 김씨가 준비한 숫자의 비극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지식이 복리로 불어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수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날카로운 데이터를 찾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본 이란의 비극을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전 세계 경제의 절대 권력이자 모든 제재의 시작점인 기축통화의 역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왜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파산해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자의 의도를 숫자로 까발려 드릴게요. 힌트는 34조 달러의 부채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숫자로 증명하는 남자, 머니경제학 김씨였습니다. 브라더, 오늘도 숫자에 속지 말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